인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의 감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30%, 40% 이랬다가 지난 FOMC 회의를 계기로 60%, 70%로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어제였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드디어 인상시키지 않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올까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만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향후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다 담겨있는 성명서를 보았고 기자회견을 보았어요. 그게 사실 공포감이죠.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꼽으면 한국은행의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 위원들이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동결해 왔거든요. 동결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많이는 못할 거야 라는 것도 하나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동결했는데 FOMC 회의 결과 추가적으로 2번 정도는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공포감을 받는 대상이 되겠죠. 소위 말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섞여 있었던 동결이다. 그렇죠. 네, 부분적 동결이다. 근데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7월 13일 날 있고요. 목요일 날. 그리고 정확히 2주 후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 결과가 또 나오죠. 미국에. 오히려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미국의 FOMC가 13일 날 있고 먼저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24일 날 있다면 그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를 봐가면서 우리도 금리를 결정하면 좋은데 그게 뒤바뀌어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죠. 정말 머리 아프겠네요.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나 자금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렸었어요. 무슨 마치 한국은행 대변인 양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공포감을 가지고 강조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금 유출이 일어나니까 금리 동결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다. 그 문제는 없다라고 저도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1.75%포인트의 차이와 2%포인트의 차이는 심리적으로 달라요. 누구의 심리? 외환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격차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전에 아마도 한 1.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어? 라고 예상하고 외환 투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고 팔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더 벌어지네 라는 현상은 다시 강달러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되고요. 그럼 다시 강달러가 되면 될수록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했던 돈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되죠. 그쵸. 강달러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는. 그러니까 그게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 자본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국내를 보면 도저히 금리 인상할 여건이 안 돼요. 왜냐면 정말 어려운 국면이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네, 1.4% 밑으로 떨어지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이게 감각적으로는 1%도 채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경제 위기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23년 경제 위기다.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까지는 안 떨어지게 방어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경기 안정도 중요한 중앙은행의 목표니까. 그쵸. 물가 안정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 왔던 거예요. 유독 우리 경제는 굉장히 나쁜 경기 침체였던 거예요. 근데 미국 경제는 나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었어요. 유도된 경기 침체였어요. 이 정도는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히지 했던 유인한 경기 침체였던 거예요. 예상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해도 되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금리 인상해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 침체가 너무 걱정이 되고 미분양 주택이 너무 쌓이고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이 너무 심각하고 이게 또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그게 걱정이 되니까 금리 인상을 못 해왔었던 것인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추가적으로 더 벌어지는 순간 고민이 또 생기는 거야. 야,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그러니까 어떤 선택도 다 나쁜 선택이에요. 동결도 나쁜 선택, 인상도 나쁜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지 중에 덜 나쁜 걸 골라야만 해요. 차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고심이 되는 순간이죠. 썩겠네요. 예. 네. 그래서 무엇을 한들 7월 13일 날 어떤 결정을 한들 욕은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욕을 먹는 것은 한쪽 이해관계 집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금리를 인상하면 예를 들어 내 집 마련했던 사람들 최근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건설사들 막 지적하죠. 네. 경기 침체 우려되는 기업들 지적하죠. 왜 자꾸 금리 인상하냐고. 근데 또 한쪽 사이드에서는 금리 인상은 금리 동결을 했을 때 또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지도 다 나쁜 선택지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다. 이게 벌써 우리 한국은행에 주는 영향인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고심이 깊어진 만큼 인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를 더 상방 압력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집값 상승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을 통과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이 더 지연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영향 요인들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지 여부 이런 것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의사결정하시는데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뭐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사실 중요한 게 미국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다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더 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파월이 혹은 FOMC 위원들이 23년 6월에 발표될 PCE 물가 말쯤이죠. PCE 물가 그리고 역시 7월 초에 발표될 CPI 물가 그리고 고용지표 실업률이라든가 임금 상승률 이 지표를 봐가면서 23일 날 FOMC 회의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럼 금통위는 역시 그 똑같은 지표, 미국의 지표들을 봐가면서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금리 인상할 것이고 따라 올릴 것이고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 정도면 안 할 것 같아. 하면 동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감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뭐 30%, 40% 이랬다가 지난 FOMC 회의를 계기로 60%, 70%로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반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죠. 상황인 거죠. 동결에 좀 무게를 더 둘 수 있고요. 또 이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가 슈퍼 위기였어요. 그만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 뭐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주변 여러 국가들도 금리를 결정하는 구간이었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인상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 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기준금리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상의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 또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개인들은 2년에서 3년 내에 금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고금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지?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이렇게 고금리가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졌던 과거 상황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마 이토록 강하게 금리를 인상했었던 시점은 뭐 우리 근래 생애에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 16, 17, 18 이때 금리를 인상했었거든요. 제가 이때를 너무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려 놓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때 금리를 인상했는데 15년 12월이 돼서야 한 번 인상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16년 12월이 돼서야 한 번 인상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7년에 3번 인상했어요. 그리고 18년에는 4번 해서 총 9번. 그럼 15, 16, 17, 18년 4년 동안 9번 인상했는데 9번 다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으로. 그러면 9번 베이비 스텝 하면 총
2.25%포인트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최근의 행보를 보면 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10번 금리를 했죠. 인상했어요. 네. 근데 5%포인트 올린 거예요. 그러면 예. 2배 이상. 2배 이상이네요. 예. 네. 이렇게, 그리고 기간은 더 짧죠. 훨씬 아까 짧은 4년 기간에. 동안 2.25%포인트인데 1년 동안 근 1년 만에. 5%포인트니까 네. 이렇게 초단기에 극단적으로 금리를 올렸었던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클이 빨라졌던 거예요. 저도 부동산 사이클도 다소 빨라졌다. 과거에는 3, 4, 5년 동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사이클도 한 2년 텀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강한 긴축의 어떤 공포감이었었던 거죠. 사실 2015년부터 계속 금리를 인상하던 이 긴축의 시대 때는 그렇게 공포감까지 갖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우 더디게, 느리게 금리를 인상했었던 베이비 스텝 룰이라는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공포감이 없었는데 우리는 최근에 22년에 그런 공포감이 들 만큼의 금리 인상 행보를 했었던 것이죠. 이런 경험은 근래 경제사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근래 경제사에 찾아보기 힘든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작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예. 이런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졌을 때 네. 개인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네. 어떤 식으로 좀 내 소위 말해서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시켜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좀 포트폴리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신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파월의 마음도 이해하고 시장은 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지도 이해하면 좋아요. 두 가지의 마음을 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게 경제를 관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가요.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5.0을 기준으로 할게요. 5.0 밑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지난 3월 31일까지만 해도 7월부터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과한 기대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딱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9월부터 인하할 거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역시 6월 초에는 언제부터? 23년 12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로 바꿨어요. 5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그리고 역시 13일 날은 24년 1월이 돼서야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14일 FOMC 회의 이때는 역시 23년 3월이 돼서야. 잘 생각해 보시면 파월이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파월은 금리 인하 없다라는 말을 여전히 했고 계속 해왔었고 제가 뭐 대단한 걸 예측한 게 아니라 23년, 24년 내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한 1,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파월의 마음에 입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파월이 결정하는 거죠. 연준 위원이 결정해요. 근데 시장의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파월 왜 갑자기 매파적으로 아니 원래 매파적이었었어요. 22년 8월 잭슨홀 미팅 때부터 2% 골,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그 말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시장이 혼자 기대했다가 아니네. 실망하고 이게 실망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시장이 기대했다 아니네. 시장이 기대했다 아니네. 계속 아니네요. 그래서 계속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점도표에서도 나왔고 뭐 기준금리 스탠스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스탠스는 이러해야 합니다. 연준의 마음인 거죠. 23년, 24년 초까지만 해도 계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인하를 시작할 텐데 이 인하조차도 급격한 인하가 아니라 매우 더딘 인하. 완만한 인하. 네. 그래서 24년 연내까지 금리 인하 있다 하더라도 2차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동결하거나 계속 동결을 기준으로 유지하는 이 구간은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동결하는 그 구간은 어떤 지점인 거예요?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관점에서 변곡점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시장의 기대는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다 하니까
주식 포트폴리오를 더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 경기의 바닥도 찍고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회복이 강하진 않더라도 그 경기 저점에서부터 회복되는 건 맞으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좀 적절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고금리 시대가 유지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23년 연말까지도 고금리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저축은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좀 보시고 내 투자 성향이 그래도 좀 나는 지키는 투자하고 싶어. 그리고 좀 안전추구형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현금이 괜찮겠죠. 23년 연내에도. 그러나 나는 좀 공격적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성향이 좀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시점이 거의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 주식 비중을 늘려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양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왔다.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저서를 읽었을 때 나왔던 경제라는 네. 단어의 이제 정의를 교수님께서 네. 경제 주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사실 이 경제라는 걸 개인이 공부한다는 게 좀 너무 큰 범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경제에 대한 공부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고 경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MC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모습을 보면 이 집이 어디에 있는 집 같아 보이세요? 시골이요. 시골, 산골. 네, 산 속에 있는 집 같죠. 근데 사실 이 집을 제대로 더 멀리서 들여다보면 이 집은 오, 호숫가에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림이네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걸 범위 한정 성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무만 보면 숲을 못 봐요. 그럼 나무만 보면 그 나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무에 더 꽉 끌어안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나무가 쓰러져서 물속에 빠지는데 더 꽉 끌어안기 때문에 같이 물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나무를 보고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보고 채권이라는 나무를 보고 여러 나무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보시면서 이 나무가 좋을까 저 나무가 좋을까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의 보는 관점을 좁히지 마십시오. 범위를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 의사결정 내릴 때가 많아요. 근데 경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숲을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거의 70세에 가까우신 학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 경제 현상을 볼 때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시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딜 보는 거예요. 어딜 보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마우스를 이렇게 볼 때라도 마우스의 밑바닥을 볼 수도 있고요. 위를 볼 수도 있고. 어딜 보는 거야. 무엇을 보는 거야. 그게 시점입니다. 시점. 두 번째는 시야입니다. 시야라는 것은 어디까지 볼까요? 어디까지. 그게 최근까지만 볼 것인가, 먼 텀을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 이게 시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시좌예요. 시좌. 시좌는 어디에서 볼래예요. 같은 현상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고 밑에서 위로 보면 바닥처럼 생겼어요. 코끼리 뒷다리를 잡고 있으면 코끼리는 분명 기둥처럼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시좌라는 것이 전 가장 동감되는 부분인데 결국 코끼리를 제대로 보려면 코끼리를 벗어나서 봐야 됩니다. 시좌.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거예요. 좋은 이코노미스트가 되려면 그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취할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두 균형 있게 보려면 세 가지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 감명 깊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 처음 드리지만 그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범위 한정 성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시야를 좁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면 우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인데요. 우물 이렇게 동그랗게. 하늘이 동그란 거예요. 하늘이 동그랗습니까? 하늘은 하늘처럼 생겼습니까? 하늘처럼 생겼죠. 우물 밖으로 나와서 봐야 돼요, 하늘을. 우물 안에서 보면 하늘이 동그랗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로우 프레이밍에서 벗어나서 프레임을 크게 보는 겁니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그게 경제 공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진 않았지만 인상한대. 그것만으로 한국은행의 금통위 위원들이 우리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만들고, 그럼 실제 7월에 와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시중금리가 더 안 떨어지고 오르고, 그럼 결국 그런 현상은 부동산 매매 가격에 또 하방 압력을 주면서 0 이상으로 반등하는 시점을 지연시키고, 그러면 우리 집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집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다 보니까 억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집을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나 전학 가야 되는데 전학도 못 가요. 전학 못 가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랑 따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댁 근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 주말 부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사는 기간도 멀어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가정식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도 못 드시고 맨날 저런 거 사 드셔야 돼요. 건강이 약화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보다 건강이 빨리 약화돼 가지고 일자리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의 용돈도 줄어야 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과 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용돈 간에 관계가 있음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경제 공부예요. 그게 경제 공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 공부하면서 이 세상이 넓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주식은 어떨지 부동산은 어떨지 재테크라는 관점에서도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경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됩니다.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물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부동산 시장만을 가지고 말씀할 때도, 주식 시장을 놓고 말씀하실 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뷰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부동산 시장조차도, 그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경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환율, 물가, 금리, 경제 성장률, 수많은 거시경제 지표들과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라는 하나의 지표가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을 접근해보는, 분석하는, 전망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굳이 따지면. 근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 속에 들어가서, 나무 속에 들어가서 이 나무는 지금 강도가 이렇고 영양 성분은 충분하고 물은 적정하게 나오고 뿌리는 탄탄하니 나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보시는 접근은 부동산 전문가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 관점을 모두 갖추실 때 여러분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잃지 않는 의사결정, 자산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왜 해야 되냐. 편협한 시야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숲을 나라는 나무에 좀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보면서 나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투자 성향들을 좀 적용시킬 수 있게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이거 보시면 교수님 얘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책 보면 여기 실제로 교수님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실제 독자분들이 뭐라고 평가해 주시냐면, 어머니가 사셔서 중학생 아들한테 주신대요. 근데 중학생이 잘 읽어요. 경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게 써놨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쓰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경제의 언어를 장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경제 언어책입니다. 언어학입니다. 언어학. 경제에 대한 네. 어떤 개념을 잡아갈 수 있는 언어가 쉽게 들어가 있는 책이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5분이라고 네. 되어 있으니까. 예, 거기 네. 이제 책 안에 각 부문이 한 14가지 분야가 있어요. 금리 파트도 있고, 물가 파트도 있고, 한 14가지 파트가 있는데, 각 부분을 그냥 15분씩만 투자하면 충분히 그 각 부문을 마스터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15분 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숲을 공부하실 우리 독자님들,
예, 김광석 교수님의 경제1구 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네. 구독자님들에게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월급쟁이이지만 월급쟁이 부자들이 되실 분들, 그런 독자분들,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21년 경제전망서를 썼을 때, 2020년이죠. 20년에 21년 전망서를 쓰니까 그때 책 안에 넣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월급쟁이 세입자인데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20년 한 해를 보냈는데 1년 동안 통장에 찍힌 소득을 보니까 5천만 원이라도 모은 거야. 와, 나 5천만 원이나 모았다. 성실히 산 보람이 있다. 나 정말 열심히 살고 돈 아껴 쓰고 해서 5천만 원이나 모았구나. 나 스스로 이제 칭찬해 주죠.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강남의 집값이 4억 올랐다는 거예요. 20% 올랐으니까. 20억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20% 올랐으면 4억 오른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오히려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게 아니라 3억 5천만 원만큼 손해본 것 같은 가난해졌다라고 느끼죠. 그걸 저는 K자형 회복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20년 경제 충격 이후 회복은 회복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산을 갖고 있는 자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고 열심히 성실히 산 월급쟁이 세입자들은 계단을 내려올 뿐이다. 그걸 K자형 회복이다. 결국 거시경제는 20년 바닥 찍고 회복은 되지만 모두가 그 회복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실히 일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산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회복을 실감하고 못 실감하고가 결정된다. 그런 것을 이제 K자형 회복이라고 21년 전망서에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빠르죠. 그냥 막연히 열심히 성실히 살면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뭐를? 소득을. 적정한 시점에 나의 소득을 적정한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재테크예요. 재테크가 뭐라고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게 뭐죠? 어떤 자산과 바꿀 것인가? 앞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누가 얘기하고 그거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러면 어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지? 다음에 올라갈 것은 주식인가? 다음에 올라갈 것은 부동산인가? 채권인가? 주식 중에 어떤 종목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민하면서 살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지만 영원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나의 소득을 분명히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그 재테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앞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인가를 항상 그림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지배적인 요인이 또 금리인 거고 특히 22, 23년 동안에는 그 금리를 결정짓는 것이 또 물가였던 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 거예요? 거시경제잖아요. 거시경제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여러분께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인재가 되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성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향후에 어떤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까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가시면서 또 나의 할 일을 또 성실히 열심히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조그마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 또 월급 채널에 초대해 주시면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